네, 이번 영상에서는 다중적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대상으로서 직사각형 영역에서 이중적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직사각형 영역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적분, 그래서 이중적분입니다. 이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은 영역, 리전을 R이라고 하면 직사각형 영역으로 X 변수가 A부터 B까지, 그리고 두 번째 변수 Y가 C부터 D까지 움직이는, 그래서 2차원 R2에 있는 이런 직사각형 영역입니다. 네, 우리가 관심 있는 함수는 이 R이라는 영역에서부터 실수로 가는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X, Y라는 점이 있으면 그때 F의 XY equal G 꼴로 주어져 있는 그런 이변수 함수죠. 그래서 X축, Y축, G축이 있을 때 X축을 따라서 A부터 B까지, Y축을 따라서 C부터 D까지, 그러면 여기 이런 사각형 영역이 나옵니다. 이 사각형 영역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함수 F의 정의역이에요. 이 정의역에서 Z는 F의 XY꼴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위에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Z equal F의 XY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영역의 부피, 그 부피를 적분으로 표현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의역을 잘게 나눌 거예요. 이 정의역을 X축 방향으로 잘게, Y축 방향으로 잘게 나누면 이런 모는 종이처럼 나눠지게 되겠죠. 네, 그때 이 작은 조각들을 첫 번째 R1에서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서 마지막에 몇 번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Rn까지 이렇게 조각들을 표현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작은 조각 R1이라는 사각형 조각에서부터 n번째 사각형 조각, 얘네들을 다 모아서 이걸 대문자 P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영역 R의 분할이라고 부를 거예요. R을 잘게 여러 개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중에 어떤 특별한 여기 K번째 RK라는 그런 조각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의 부피를, 넓이를 계산을 하면 델타 XK, 델타 YK의 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이 사각형의 X축 길이 델타 X, Y축 길이 델타 Y, 그걸 곱한 게 이 작은 사각형의 넓이겠어요. 또는 이걸 우리가 간단히 델타 A는 에리어, 면적을 나타내는, 그런데 K번째 사각형의 넓이라는 뜻으로 뒤에다가 K를 붙여주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의 아래쪽으로 갇혀있는 그런 영역의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요 RK를 밑변으로 하고 거기서 적당한 높이를 가지는 작은 기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역을 분할을 우리가 점점 작게 만들어 갈 건데, 분할이 충분히 작다 그러면 그 위에서 이 높이는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함수가 좋은 함수인 경우에. 근데 그럴 때 밑변 곱하기 높이를 적절한 점에서 측정을 하도록 해요. 여기 적절한 점에서, 여기 있는 어떤 적절한 점에서 함수 값을 측정해서 그걸 높이로 취급할 건데 어떤 점이 적절할까? 네, 그걸 그냥 우리 표본점이라고 그럴게요. 표본점을 XK, YK 거기서 바가 붙은 게 그 RK에 선택된 어떤 적절한 표준점이라고 할게요. 얘가 K번째 사각형에서 뽑아낸 점이에요. 어떤 점일수 이 안에 있는 어떤 점에도 상관없어요. 왼쪽 구석, 오른쪽 구석 또는 가운데 있는 점, 어떤 점이어도 상관없이 다 표준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럴 때 리만 합을 정의할 수 있는데, 리만 합은 시그마 다 덧셈을 하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 네, 요 사각형의 밑변의 넓이를 우리가 델타 AK라고 쓰기로 했고,
K번째 사각형의 높이를 어디서 측정하느냐? 함수값을 측정하는데 xk바, yk바 라는 표본점에서 높이를 측정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로 작은 사각 기둥의 부피를 표현하겠어요. 네, 그럴 때 이 사각 기둥을 K가 1번부터 마지막 n번째 사각형까지 다 더해준 게, 네, 이게 리만 합이에요. 그러니까 리만 합은 동일한 분할에 대해서도 분할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분할의 작은 조각에서 표본점을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리만 합은 무한히 많은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표본점을 중점으로 선택하느냐, 왼쪽 구석점으로 선택하느냐, 오른쪽 구석점으로 선택하느냐, 무한히 많은 리만 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리만 합을 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만약 P, 이건 대문자 P를 우리가 분할이라고 그랬는데, 분할의 크기를, 절대값이 주는 건 분할의 크기예요. 대충 이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의 뭐 대각선 길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그 길이를 0으로 보낼 때, 그 이야기는 이 분할을 점점 잘게 잘랐다는 뜻이죠. 점점 잘게 잘랐을 때, 앞서 우리가 찾은 리만합이 무한히 많다 그랬는데, 그 모든 리만합들의 극한이 존재해요. 극한이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다 동일한 대로 수렴해요. 그러면 동일하면 그때 F는 적분 가능하다 하고 부르고, 그때 그 F의 이때 이 적분을 우리가 이중적분 또는 더블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이중적분. 근데 기호로는 어떻게 적냐면, 이중적분이니까 적분기호를 2번 적어주고, 적분하는 영역이 R이라는 영역이에요. 거기서 높이 함수가 fxy라는 함수, 이걸 뭐에 대해서 델타 A, 그 대신에 이제 d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이중적분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여기서 요 dA라는 게 이게 넓이 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제 리만 합의 극한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리만 합이 뭐였었냐면, 시그마 n이 1번부터 k가 1번부터 n번까지 갈 때 모든 사각형에 대해서 f의 xk바, yk바 적절한 대표점에서 높이를 측정하고 델타 ak,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곱해서 만들어준 리만 합.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지만 여기서 분할의 크기를 0으로 보냈을 때 모든 값이 다 동일한 대로 수렴하면 그럼 이걸 정의로 삼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중적분을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이중적분 가능하고 어떤 함수가 이중적분이 불가능한지, 함수가 좋으면 이중적분이 가능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의 높이가 많이 변하면 적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함수가 충분히 좋은 경우, 예를 들어 f가 연속함수이면 그러면 분할을 작게 잘랐을 때 작은 조각에서는 높이를 어디서 측정하나 별 차이가 없어서 분할을 작게 자를 때 리만 합이 모두 동일한 대로 수렴해요. 그래서 연속함수는 적분 가능해요. 사실 불연속이 조금 있더라도 그 불연속이 너무 심하지 않고 불연속이 나타나는 점들이 아주 제한적이라면 역시 적분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럼 사각형 영역에서 이중적분을 실제 계산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이게 반복적분이라는 건데, 반복적분으로 바꿔서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죠. 네, 2차원의 사각형 영역이 있어요. 영역 R은 X좌표가 A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Y좌표는 C부터 D까지 움직이는 이런 사각형 영역이 있다고 하죠. F란 이변수 함수가 이 사각형 영역에서부터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예요. 네, 그래서 이 사각형 영역이 X좌표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여요. Y좌표는 C부터 D까지 움직여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 영역이 있었어요.
이 위에서 y = fx의 그래프가 가령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하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피 v, 이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그래프 아래쪽에 부피 v, 그걸 우리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영역 R에서 높이 함수 fxy를 da로 적분한, 이렇게 적분한 걸 이중적분이라고 했어요. 네, 이중적분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중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각형을 잘게 분할을 나눠야 되고, 그 분할 위해서 리만합을 계산해야 되고, 무수히 많은 리만합들이 다 동일한 대로 수렴하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이중적분을 계산해야 돼요. 실제 계산을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y좌표를 하나 딱 정해보도록 하죠. y좌표를 하나 정하면 이 y축의 수직인 평면들을 가지고 쭉 움직여 가면서 이 y좌표를 지나갈 때 그때 요 부피에 이런 단면적, 여기까지 이런 단면적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런 단면적. 네, 그래서 y축의 수직인 단면적, 그 단면의 넓이를 에리어 y에 의존하는 면적 함수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럼 요 영역 단면 y 값이 주어졌을 때 단면의 넓이라는 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 넓이는 높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죠. 그죠? 높이 함수가 f의 xy였었는데 y 값은 고정시켜 놓고 x좌표가 a부터 b까지 움직일 동안 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이게 y축의 수직인 그런 단면의 넓이 함수가 돼요. 그렇겠죠? 이 넓이 함수를 그럼 이제 y 변수가 c부터 d까지 움직이는 동안 이 넓이 함수를 적분해주면, 그래서 기호로는 c부터 d까지 ay를 dy로. 자, 지금 이 넓이 함수를 적분했을 때 f가 xy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x 변수로 적분해서 a부터 b까지 대입을 하고 나면 x 변수는 사라지고 y 변수만 남아있는 y 함수꼴이죠. 그 y의 함수를 c부터 d까지 적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분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중적분으로 표현된 부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걸 한꺼번에 쓰면 c부터 d까지 요 괄호 안에 이 안에서 dy로 적분할 건데, 이 안에 y축의 수직인 단면 함수, 그래서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fxy를 dx로 적분해준 단면을 먼저 계산하고 x축으로 적분해서 단면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단면 넓이 함수를 y 변수를 따라서 c부터 d까지 적분해준 이런 방법으로 계산한 걸 이걸 반복 적분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반복 적분을 통해서 이중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복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x를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적분하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단면을 여기 x좌표를 하나를 고정시키면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잘라서 이제 이렇게 생긴 단면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단면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x축을 따라서 쭉 적분해서 부피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a부터 b까지 dx로 적분할 거예요. 그때 요 파란색 단면적 함수, 이건 a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a의 x. 이 ax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a부터 b까지 이 안에 dx 적분할 건데, 그때 ax는 이 부피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서 만들어진 단면, 그 단면의 넓이에요. 단면의 넓이는 fxy 높이 함수를 y 변수를 따라서 c부터 d까지 적분해 준 게 그 단면의 넓이 함수겠죠. 이것도 역시 반복 적분. 그죠? 그래서 이 사각형 위에서의 이중적분을 반복 적분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편한 대로 x 변수를 먼저 적분하고
y 변수를 나중에 또는 y 변수를 먼저 적분하고 x 변수를 나중에 적분할 수 있어요. 실제 적분은 피적분 함수의 뭐 형태를 보고 이 형태를 보고 어떤 적분이 더 쉬운지 더 간단한 함수부터 적분을 해 나가면 되겠어요. 구체적인 예제에 반복 적분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사각형 영역 R은 x는 범위가 1부터 2까지, y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때 이변수 함수 fxy라는 이변수 함수가 2배 x 더하기 3배 y 꼴로 주어져 있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중적분, 이 이변수 함수를 사각형 영역에서 DA로 적분해 준 거예요. 면적 함수, 넓이어서 DA라는 건 편의상 DX, DY로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해요. 자, 이게 얼마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중적분 식을 반복적분으로 고칠 수 있느냐? 적분하는 변수는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편의상 x를 먼저 적분했다고 하죠. 그러면 2x 플러스 3y라는 이런 이변수 함수를 먼저 x를 따라서 그럼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예요. 이렇게 적분을 먼저 하고 나면 그러면 x축의 수직인 그런 단면 함수가 된 거예요. 그 값은 이제 x 변수는 사라지고 y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때 이 값을 y축을 따라서 다시 dy, y 변수는 0부터 3까지. 제가 이 단면 함수가 x축의 수직이라고 그랬나요? x로 먼저 적분했으니까 y축의 수직인 단면 함수가 될 거고 그 y축의 수직인 단면 함수를 y 변수로 다시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요 안쪽 함수들을 그냥 쓸까요? 0부터 3까지. 먼저 x로 적분하면 x의 제곱 더하기 3배 xy가 될 거고 이걸 자 1부터 2까지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 x를 1부터 2까지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0부터 3까지 x에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6y 그다음에 1을 대입해서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y 이런 모양을 dy 적분해야 되고 그죠? 0부터 3까지 어떻게 되나요? 3배의 3 플러스 3y라는 이런 함수를 y로 한 번 더 적분해주면 원하는 이중적분의 값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어서 이중적분을 해야 되는 영역의 형태가 그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고 일반적인 영역인 경우 어떻게 이중적분을 하는지 살펴보죠. 일반 영역의 이중적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영역이 복잡하면 그걸 간단한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 조각에서 따로따로 적분을 해서 그 부피를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간단한 영역이라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순집합. 단순집합들일 때 우리가 그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고쳐줄 수 있어요. 단순집합이라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볼 건데 먼저 S가 Y 심플 Y축을 따라 단순한 경우 또 S가 X축을 따라서 심플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Y 심플이라는 집합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먼저 X라는 변수의 범위가 어떤 고정된 범위 A부터 B까지 움직여요. 그런데 Y라는 두 번째 변수, 우리가 Y 심플이라고 할 때 Y라는 변수, 이 변수는 그 범위가 파이 1의 X부터 파이 2의 X까지 이렇게 주어질 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S 심플이라는 영역에 Y 심플이라는 영역 S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그 위에서 Y좌표의 범위가 어떤 함수 이게 지금 파이 1x y 이퀄 파이 1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또 다른 함수 여기 파이 2x라는 두 그래프가 있어서 이 두 그래프의 사이 영역으로 표현된 집합을 Y 심플이라고 부를게요.
네, 여기에 대비해서 x 심플은 그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 반대로 y의 범위가 어떤 고정된 상수예요. c부터 가령 d까지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죠. 대응되는 x의 범위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그게 y의 함수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si1의 y, psi2의 y.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y축에서 범위가 c부터 d까지 움직이는데 그때 대응되는 x의 범위가 작은 쪽이 네, 이게 x 이퀄 psi1의 y를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또 이쪽을 그린 게 네, psi2y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영역 이게 네, x 심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사실 x축, y축을 따라서 이런 버티컬한 선분들이 나타나고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왜 y 심플이냐? 이건 왜 x 심플이냐? 자, 여기서 x좌표를 하나를 고정시키면 그때 대응되는 y의 범위가 이런 선분으로 나타나요. y의 범위가 선분으로 나타나요. 여기서도 y의 좌표를 하나를 고정시키면 대응되는 x의 범위가 어떤 선분으로 나타나요. 반대로 여기서 y를 고정시키면 네, 여기쯤 해볼까요? 여기서 y를 하나 고정시키면 대응되는 x의 범위가 여기 조금 그리고 여기도 좀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x의 범위는 이렇게 하나의 선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선분으로 떨어져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x축 방향이 더 복잡하다는 거죠. y축 방향은 간단한데. 그럴 때 우리 이중적분 우리 네, 부피 v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중적분은 영역 s에서부터 어떤 함수 fxy를 da로 적분하고 싶어요. 즉 사각형 영역에서는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꿀 때 x를 먼저 적분하건 y를 먼저 적분하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역이 복잡해지면 적분하는 순서는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영역의 모양에 따라서 적분하는 변수를 선택해야 돼요. y 심플이면 y 변수를 먼저, x 심플이면 x 변수를 먼저, 심플한 변수를 먼저 적분해야 돼요. 그렇게 적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 반복적분으로 고쳐보죠. 반복적분으로 고치면 그러면 fxy라는 높이 함수를 간단한 변수 y 변수로 먼저 적분하면 그때 y 변수의 범위가 pi1x, pi2y로 나타나요. 그래서 pi1x부터 pi2의 x까지. 자, 요거 적분을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하면 y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y로 적분하고 그 y 자리에 부정적분 한 다음에 y 자리에 pi2x를 대입하고 빼기 pi1x를 대입해서 요 전체 적분의 값을 계산하면 전체가 x의 함수꼴이죠. 그래서 그 함수를 다시 dx로 적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걸 x는 범위가 a부터 b까지 있네요. 그래서 안쪽에 y 변수를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x 변수를 적분해줘야 돼요. 반대로 x 심플이면 적분은 높이 함수를 먼저 x로 적분해줘야 돼요. 그때 x의 범위가 y의 함수꼴 psi1y부터 psi2y까지 적분의 범위가 psi1의 y, psi2의 y 이렇게 해서 x로 적분한 다음에 x 자리에 psi2y, psi1y를 대입하면 전체가 y만의 함수꼴로 정리가 될 거고 그렇게 계산한 넓이 함수를 단면 넓이 함수를 이제 y를 따라서 c부터 d까지 적분해주면 그럼 이 이중적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이 복잡해지면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을 반복적분을 할 때 적분하는 변수의 순서는 비적분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영역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심플한 변수를 먼저 적분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예제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고쳐 놓은 경우예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 안에서 마이너스 x부터 x제곱까지 피적분 함수는 4x 플러스 10배 y 이 함수를 먼저 y로 적분하고 그 다음 x로 적분하라는 거예요. 네, 역시 반복 적분이죠. 반복 적분인데 바깥쪽에 있는 적분을 그냥 놔두고 안쪽에서 y 적분을 먼저 해요. 그럼 x는 상수 취급하고 y를 적분하면 4xy 플러스 5배 y제곱. 그런데 이걸 마이너스 x에서부터 x제곱까지 여기서 y를 이렇게 대입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전체를 dx를 따라 적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에 y 자리에 x제곱을 대입해야 돼요. 4배 x 3승, 그 다음에 제곱 대입하면 플러스 5배 x 4승, 그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해서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4배 xy, 아니 x의 제곱, y 자리에 x제곱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x의 제곱, 이런 꼴이네요. 이걸 정리한 다음에, 자, 이렇게 정리하면 전부 이제 x만 남아있죠? 그죠? x만 남아있는 x의 함수가 됐고, 그걸 dx로 적분해주면 이 반복 적분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다음으로 극좌표로 표시된 영역에서 이중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어진 영역이 극좌표에서 직사각형 영역이에요. R이 극좌표 직사각형이라는 이야기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함수가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세타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측정한 각도, 그 각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네, 그래서 극좌표로 R과 세타가 각각 어떤 제한된 구간 안에 있는 그런 영역을 극직사각형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세타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 여기가 세타가 알파인 직선, 세타가 베타인 직선, 이 안에 반지름이 A인 원에서부터 반지름이 B인 원까지 이렇게 생긴 영역 R을, 네, 이걸 영역 R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정의된 우리 어떤 함수의 적분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이 영역을 반지름을 따라 잘게, 또 각도를 따라 잘게 나누면 이런 작은 조각들로 나눠볼 수 있겠죠. 네, 이걸 RK, K번째 극직사각형 RK라고 하고, 그거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죠. 이 RK. 자, 이 극직사각형이라는 게 사실은 네, 이렇게 생긴 작은 조각, 여기서 이 각도가 델타 세타라고 할게요. 델타 세타라는 작은 부채꼴이 있는데 그 부채꼴에서 네, 반지름이 큰 부채꼴 빼기 반지름 작은 부채꼴, 그 차이로 저 작은 조각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안쪽 반지름을 네, RK라고 하고, 이 반지름의 차이를 델타 RK라고 표현을 하면,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각도 세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의 반지름, 먼저 큰 반지름이 RK 플러스 델타 RK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 제곱에다가 델타 세타 K 마이너스 안쪽 부채꼴이 2분의 1의 네, RK 제곱 거기다가 델타 세타 K.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2분의 1에 네, 실제 제곱해서 계산해 보면 2분의 1을 합쳐서 제곱해서 계산해 보면 여기 RK의 제곱항은 사라져 버리고 크로스텀이 RK랑 델타 RK가 곱해져서 2배가 나오니까 앞에 2분의 1이랑 고려를 하면 RK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에다가 거기다가 곱하기 델타 RK 반지름의 간격이란 항, 그리고 네, 2분의 1의 델타 RK의 제곱이라는 값에 델타 세타 K가 한번 곱해져 있는 이런 꼴이에요. 자, 이걸 델타 RK를 바깥으로 뽑아내면, 그죠? 델타 RK, 델타 세타 K, 여기다가 RK 플러스 2분의 1 델타 RK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델타 RK라는 게 있죠. R 방향 간격. 델타 세타 K라는 건 극좌표에서 각도의 간격. 그럴 때 요 넓이는 델타 R 곱하기 델타 세타. 뿐만 아니라 요런 항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이 항은 R이라는 게 이 사각형, 작은 극사각형이 놓여 있는 위치, 원점에서부터의 그 거리가 RK이고, 그 다음에 그거의 중점, 그 간격의 절반 정도가 반영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RK에 비해서 델타 RK는 우리가 극한을 보낼 거예요. 점점 0으로 극한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비해서 간격은 점점 작게 만들 거니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RK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걸 뭐로 근사시킬 수 있냐면 원점에서부터 거리 R하고 또는 RK의 델타 RK 그리고 델타 세타 K로 우리가 근사시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작은 극사각형의 넓이 또는 그 넓이에 해당되는 델타 AK를 우리가 뭐로 표현해 줄 수 있냐면 R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고 R 곱하기 델타 RK, 델타 세타 K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또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 이중적분을 R이라는 건 전체 극직사각형으로 표현된 영역에서 높이 함수 fxy를 dA로 이렇게 적분한다. 자, 여기 dA라는 게 이게 넓이 요소였었어요. 넓이 요소. 그래서 dx dy라고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적분 형태로 쓸 때 f라는 함수, 이걸 이제 r과 세타 변수로 적분해 줄 거예요. 그런데 델타 A가 델타 R 곱하기 델타 세타로 표현될 때 여기에 R이라는 인자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DA를 DR, D 세타로 바꿔서 적분할 때 여기에 R이라는 인자가 하나 더 곱해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 요 관계를 우리 dx, dy는 r, dr, d 세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dx, dy가 r, dr, d 세타. 네, 이때 r의 범위는 a부터 b까지였었어요. a부터 b까지. 그래서 r로 먼저 적분한다 하고, 그 다음에 세타는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럴 때 F는 여기 원래 XY가 들어갈 자리였었죠. X좌표, Y좌표. 그런데 이제 XY를 전부 극좌표 R과 세타로 바꿔서 적분하니까 X 자리에는 R 코사인 세타, 또 Y 자리에는 R 사인 세타로 바꿔 넣어서 R 세타로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요 R이라는 인자, 자코비안이라고 부르는데 자코비안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바꿔야지 극좌표로 치환할 수 있어요. 네, 구체적인 예제에서 극좌표 이중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가령 영역 R이 극좌표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반지름은 안쪽 반지름 1부터 바깥쪽 반지름 3까지, 그 다음에 각도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럴 때 함수는 z 이퀄 2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변수 함수죠. xy가 주어졌을 때 z값이, 높이가 결정되는 이변수 함수. 이 함수의 그래프 아래쪽 영역의 부피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야 되는 건 이 영역 R에서 이변수 함수 2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함수를 dx, dy, 직교좌표계에서 dA 또는 dx, dy로 적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극좌표로 바꾸면 네, 반복적분, 극좌표 반복적분으로 바꾸는데 그때 dx, dy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게 r, 반지름 r이 나오고 r, dr, d 세타 꼴로 바뀌어야 돼요. r의 범위는 1부터 3까지 가요. 세타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가요. 그때 여기 r은
dx, dy를 바꿀 때 등장했었던 항이고, 피적분 함수, 2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x, y를 극좌표 r세타로 바꿔놔야 돼요. 근데 극좌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2의 r제곱이 나와요. 사실 2의 r제곱이라는 함수를 r로 적분하긴 쉽지 않은데 거기에 우리 r이라는 인자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적분이 더 쉬워졌어요. 실제 r제곱을 치환해서 적분하면 아니면 이걸 2분의 1의 2의 r제곱이라는 함수를 이걸 r로 미분했다고 보죠. 이런 지수함수를 r로 미분하면 그럼 지수함수 형태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수 r제곱을 한번 미분해줘야 되니까 r제곱 미분하면 나오는 2r 근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면 정확히 r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함수의 부정적분이 이런 꼴이에요. 이렇게 부정적분을 해서 r을 1부터 3까지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d세타를 따라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 안쪽을 계산하면 2의 9승 빼기 2네요. 그래서 2분의 1에 2의 9승 빼기 2를 계산한 다음에 이건 사실 세타랑 상관없는 상수네요. 그죠? d세타.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그냥 4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를 얻게 되겠어요. 네, 이어서 이중적분의 개념을 차원을 한 차원 높여서 3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삼중적분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적분을 먼저 직교좌표계에서 삼중적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B가 이제 3차원의 영역이에요. 3차원의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일단 3차원에서 B가 이렇게 X좌표가 어떤 범위, 어떤 구간, Y좌표도 어떤 구간, 그리고 G좌표도 어떤 구간을 표현이 되면 3차원 공간에 이런 육면체꼴의 영역이 얻어지겠죠. 이 영역 B 위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 F가 정의되어 있어요. B라는 영역, 이 블락에서부터 실수로 가는 영역이 있을 때 그때 이 함수의 삼중적분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X축 단위로 방향으로 잘게, Y축 방향으로 잘게, 또 Z축 방향으로 잘게 자르면 그러면 이 블럭이 잘게 썰어져서 이런 작은 주사위 같은 형태들로 분할이 되겠죠. 그 작은 조각을 BK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 첫 번째 주사위 B1에서부터 마지막 주사위 BN이 있을 거고 그 중에 K번째 주사위를 BK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 조각에서부터 BN 마지막 주사위까지 얘네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P라고 쓰고 이걸 주어진 영역 3차원 영역 B의 분할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그때 이 분할 BK의 부피를 델타 VK라고 쓰면 이건 델타 XK, 그죠? BK의 X축 간격, 또 델타 YK, 델타 ZK를 곱해서 BK의 부피를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삼중적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부피가 있는데 작은 조각, 그 작은 조각에다가 가령 실제 이런 물체, 이런 직면체 형태의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각 지점들마다 밀도 함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죠. 밀도라는 게 단위 부피당 질량.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 다 다르게 어떤 함수로 주어져 있다면 그때 전체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그건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거기서 부피 곱하기 밀도 하면 그 조각의 질량이 얻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누적을 하면 전체 저 입체, 3차원 입체의 질량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요 작은 주사위 조각의 질량을 어느 점에서 측정할까? 그죠? 가운데 점에서,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에서 어느 점에서 측정할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대표점 하나를 선택해서 대표점 XK 바, YK 바, ZK 바라는 건
이 K번째 조각에 들어있는 어떤 점에도 상관없어요. 그 점에서 대표점을 하나 선택하고 거기서 높이를 측정해서, 아니 밀도를 측정해서 밀도를 F에 XK 바, YK 바, 그리고 ZK 바라고 쓰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밀도 함수라고 하면 델타 VK, K번째 조각의 부피를 곱하면 그 작은 조각의 질량이 될 거고 그 질량들을 다 더할 거예요. K가 1번 조각부터 N번 조각까지. 이렇게 더해준 게 이 3변수 함수의 리만합이에요. 리만합. 자,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을 어떻게 나누더라도, 분할이 나눠졌다고 하더라도 할 때 이 대표점을 어디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리만합은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뭐냐?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의 정의는 분할 P의 크기를 0으로 보냈을 때, 즉 분할을 점점 잘게 잘랐을 때 이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리만합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의 극한이 모두 다 동일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때 동일하면 그때 함수 F는 적분 가능, 이걸 적분 가능하다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럼 그때 그 적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우리가 삼중적분 또는 트리플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제 적분 기호를 3번 써줘야 되겠죠. F의 x, y, z라는 함수를 영역 B에서 적분할 거예요. 네, 이걸 뭐에 대해서 dv, 이건 부피 요소 또는 dx, dy, dg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dv로 적분을 하면 표현하고 그때 이 삼중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 정의는 앞서 우리 만들었었던 리만합이 있었죠. K가 1번 조각부터 N번 조각까지 F의 XK 바, YK 바, 그리고 ZK 바 대표점에서 F를 측정하고 거기다가 델타 VK 그 조각의 부피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다 더한 리만합의 극한을 취하는 거죠. 분할의 크기를 0으로. 그래서 무수히 많은 리만합들이 분할을 점점 잘게 잘랐을 때 모두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그때 그 값을 삼중적분으로 정의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어서 삼중적분을 어떻게 반복적분으로 고쳐서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직육면체 영역인 경우에는 적분 순서를 반복적으로 바꿀 때 순서를 어떻게 세도 상관없지만 영역이 복잡하면 그 적분하는 변수의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단순 집합 형태로 나누었다고 할 때 그 삼중적분을 어떻게 반복적분을 고치는지 생각해 보죠. 네, 단순 집합이 우리 평면 2차원에서는 X 심플, Y 심플 두 종류만 있었는데 3차원 영역의 단순 집합은 형태가 매우 다양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형태만 소개를 해보면 S라는 이런 영역이 먼저 X 첫 번째 변수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 Y가 파이 1 X에서부터 파이 2 X까지. 즉 두 번째 변수 Y라는 변수의 범위가 X라는 고정된 값 X의 함수꼴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걸 평면에서 Y 심플이다라고 불렀던 그런 단순 집합이었죠. 그런 단순 집합 XY 영역이 정해져 있을 때 이제 Z라는 변수는 그 범위가 어떤 구간으로 표현되는데 그때 최소값, 최대값이 전부 이제 x, y 두 개의 변수, 그러니까 psi 1의 xy부터 psi 2의 xy 이런 꼴로 주어진 이런 게 한 가지 형태의 단순 집합이에요. 실제 이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x 범위를 보면 x축을 따라서 보면 a부터 b까지예요.
그때 y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y의 범위가 psi 1x에서부터 psi 2y. 그러니까 y 값이, y 좌표가 x의 함수꼴로 여기 이런 psi 1x라는 함수가 있어요. 또 y 값이 여기 이런 psi 2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요런 이게 y축을 따라서 y 심플인 그런 영역이 있다고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요 xy, 요걸 만족하는 xy 범위들 중에서 z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z좌표는 이제 요 위에서 z는 psi 1 xy 함수꼴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요 위에서 정의된 이런 함수, 이 함수가 psi 1의 xy라는 함수예요. 또 이 위에서 정의된 psi 2, 이 위에 어떤 이런 함수 psi 2의 xy라는 함수가 있으면 z좌표는 이 범위 사이 psi 1과 psi 2로 갇혀있는, 그 사이에 갇혀있는 영역, 저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영역 S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S라는 이런 영역에서 어떤 3변수 함수를 dv로 어떻게 적분하면 되느냐, 이걸 어떻게 반복 적분으로 고치면 되느냐. 네, 반복 적분을 고칠 때 적분하는 변수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변수를 먼저 적분해 줘야 되죠? 이럴 때는 그 변수 z가 나머지 다른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z 변수를 제일 먼저 적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f의 x, y, z라는 이 함수를 먼저 dz로 적분할 거예요. 그때 적분의 범위가 psi 1 xy부터 psi 2의 xy 이렇게 적분을 하고 나면, 그러면 자, 요거 3변수 함수에서 z를 가지고 적분해서 그 z 자리에 psi 1, psi 2, 즉 xy로 표현된 함수들을 대입하고 나면, 그럼 여기서 z는 다 사라지고 xy에 대한 이변수 함수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xy에 대한 이변수 함수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y 변수로 적분해야 되겠죠. y 변수로 적분의 범위는 파이 1x부터 파이 2x까지. 그래서 이 xy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 계산된 걸 다시 y로 적분하고 그 y에 파이 1과 파이 1x와 파이 2x를 대입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y 변수도 사라지고 x만의 함수가 될 거예요. 그 전체를 다시 dx로, 이제 x는 범위가 a부터 b까지니까 계산하면 x로 적분한 다음에 a, b를 대입하면 이제 숫자가 얻어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함수에 대해서 삼중적분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가령 S라는 이런 영역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리고 Y는 범위가 0부터 3X까지. 네, Y의 범위가 X에 의존해요. 그 다음 Z 범위는 Y에서부터 X 더하기 2까지. 그래서 Z의 범위는 X에도 의존하고 Y에도 의존해요. 의존성이 제일 많은 저 Z를 제일 먼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로 표현된 영역의 부피를 구하라. 네, 부피는 P적분 함수를 1로 두고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중적분을 S 위에서 dv로,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쓴 건 1이 있다는 뜻이죠. 삼중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적분하는 순서는 P적분 함수 1을 제일 먼저 Z로 적분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dz 적분을 제일 먼저 할 건데, 그때 적분의 범위는 Y에서부터 X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적분을 하고, 그럼 Z는 없어졌죠? 그 다음 두 번째 Y라는 변수로 적분을 0부터 3X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X 변수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적분을 해주면 안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적분을 계산해 낼 수 있겠죠. 네, 가령 왼쪽 부분 간단하게 먼저 계산해 볼까요? 1을 적분하면 Z가 될 거고,
그 z를 x 플러스 2에서부터 y까지 계산해주면 이건 x 더하기 2 마이너스 y 이런 꼴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우리가 dx 적분을 할 건데 안에 들어있는 y에 대한 함수 이걸 dy로 적분해줘야 돼요. 그러면 xy 더하기 2y 마이너스 y를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네, 이걸 이제 y를 0부터 3x까지 정적분을 계산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적분할 건데 3x를 대입하면 y자리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3배 x제곱, y자리에 3x를 대입하면 플러스 6y, y자리에 3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이런 꼴이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x의 함수를 dx로 적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를 얻을 수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 직교좌표계가 아닌 다른 좌표계, 예를 들어 원기둥 좌표계나 구면 좌표계에서 삼중적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중적분을 할 건데 이제 원기둥 좌표계 또는 구면 좌표계. 먼저 원기둥 좌표계에서 그 부피 요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원기둥 좌표계에서 원기둥 좌표계는 R 그리고 세타 극좌표로 표현된 R과 세타 거기에 Z좌표가 같이 결합돼서 나타나 있는 표현되는 그런 좌표계죠. 네, 그때 델타 R, 델타 세타, 델타 G로 주어지는 그런 부피 요소가 얼마나 큰지 살펴보도록 해요. 자, 여기서 먼저 세타를 볼까요? 세타의 범위가 이게 세타가 x축의 양의 방향에서도 특정된 각도예요. 그 각을 델타 세타라고 하면 이런 좁은 부채꼴 형태가 나타나죠. 네, 거기서 반지름을 r에서부터 r 플러스 델타 r, 그래서 요 간격이 델타 r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 극사각형, 극직사각형, 극좌표에서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z좌표를 z에서부터 델타 z까지 이렇게 제한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서 여기에 이런 극직사각형 또 극직사각형이 두 개가 생겨서 그 사이에 좁은 이런 틈. 그래서 이런 조각으로 우리가 원기둥 좌표계에서 부피 요소 볼륨 엘리먼트를 만들 수 있겠어요. 자, 그때 이 녀석의 부피 델타 VK를 계산해 보면 델타 R, 델타 세타, 델타 G가 곱해질 건데 이게 원점에서의 거리, 극좌표의 거리, 반지름 R이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 부피가 점점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걸 감안한 요소 R이 곱해져야 한다고 했죠. 이게 극좌표에서는 dx, dy가 r, dr, d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원기둥 좌표계에서는 dv가 부피 요소는 dx, dy, dz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이게 r, dr, d세타 그리고 dz. 자, 이 부분 dx, dy는 r, dr, d세타 이게 극좌표에서 치환 공식이었었어요. 거기에 지금 dz가 하나씩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치환 원기둥 좌표계 치환을 이용해서 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z좌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런데 작거나 같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거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포물면이죠. 포물면의 위쪽이면서 높이가 4로 제한된 그런 영역의 부피를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원기둥 좌표계를 쓰면 그 적분의 형태가 매우 간단해지겠어요.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건 포물면으로 형태가
이렇게 포물선을 회전시켜서 만든 포물면, 그리고 높이가 4로 제한된 이런 영역의 부피예요. 자, 그때 Z를 옹기둥 좌표계, 그러니까 R 세타 그리고 Z를 가지고 써보면 얘는 R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요 포물면과 Z가 4인 평면으로 갇힌 그런 영역의 제약식이죠. 근데 나머지 다른 변수들, 가령 세타 변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다 움직이면 되죠. 반지름 R은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 R은 얘는 0부터 최대 반지름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최대 반지름이 Z좌표가 4까지 올라간다. 그때 X좌표는, 반지름 R좌표는 최대 2까지 변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요. 반지름이 최대 2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R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 Z는 R부터 4까지. 이렇게 그 범위를 제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부피, V는 이제 원래는 삼중적분, 요 영역에서 삼중적분 dx, 그러니까 영역을 가령 s라고 할까요? 이 영역 전체를 s라고 하면 s란 영역을 dv로 이렇게 적분해 준 건데, 요 dv라는 게 dx, dy, dz였어요. 이걸 r, dr, d세타, dz로 바꿔서 적분할 거예요. 그럴 때 적분하는 변수의 순서가 중요한데, 자, 지금 변수들이 가령 여기 z라는 변수가 r제곱에서부터 4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z의 범위가 r에 의존해요. 그러면 그렇게 의존성이 높은 변수를 먼저 적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반복 적분으로 이렇게 고쳐서 쓸 때 피적분 함수는 그냥 1인데 여기다가 r 곱하기, 여기선 이 r은 여기서 나온 그 자코비안에 해당되죠. 그때 의존성이 제일 높은 변수 dz 변수를 먼저 적분해야지 그 적분이 진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z의 범위가 r제곱부터 4까지 먼저 적분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r에 대한 함수가 될 거고, 그걸 dr이나 d세타로 적분하는 건 순서, dr, d세타의 의존성이 없으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r로 표현해주면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세타 적분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을 먼저 적분해주면 r을 z로 적분해요. r을 z로 적분하면 r 곱하기 z일 거고, 그걸 r제곱부터 4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z자리에 4와 r제곱을 대입해야 되니까 4r 마이너스 r제곱을 대입하면 r의 3승, 이런 꼴이죠. 그래서 이 식을 계속 계산해 보면, 자, 그런데 세타 적분하고 안쪽에 있는 다른 변수들하고 생각해 보면 안쪽에는 세타가 없어요. 그죠? 여기 dr 적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묶어 보면 이 안쪽에는 세타가 없죠. 전체가 세타 적분에서는 상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 적분 바깥으로 꺼내도 상관없죠. 그 이야기는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 적분은 그냥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간 건 이제 0부터 2까지 dr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4배 r 마이너스 r 3승을 적분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적분하면 2파일 거고, 이건 r에 대한 다항식을 적분하는 거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구면좌표계를 이용한 삼중적분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면좌표계는 공간상에 있는 점을 로, 세타, 파이라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와 두 개의 각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좌표계죠. 이렇게 구가 있다고 해봐요. 적도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부터 여기 있는 로가 어떤 적당한 간격 델타 로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각도 세타와 파이도 델타 세타, 델타 파이만큼 그렇게 작은 영역으로 표현된 그런 구면좌표계의 사각형 영역. 그 사각형 영역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냐면, 여기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경도를 이렇게 경선을 하나 그어보죠. 여기에 세타가 일정한 그런 경선이에요.
거기서 세타를 조금 더 증가시켜서 델타 세타만큼 움직이면 이런 작은 띠가 만들어질 거고 요 사이 각도가 델타 세타예요. 다음 북극에서부터 측정한 위도가 파이라는 각도였는데 그 파이라는 각도를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움직여서 델타 파이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작은 이런 영역이 나오겠죠. 이 영역을 이제 두께를 반지름을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를 로라고 했는데 요 로를 델타 로만큼 더 움직이면 이렇게 작은 조각이 나올 거예요. 요 간격이 델타 로예요. 마치 여러분 수박 껍질에 속살을 다 파내고 나온 수박 껍질의 작은 조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럴 때 요거의 부피를 델타 V, 부피 요소 델타 V를 써보면 이건 델타 로가 이 수박 껍질의 두께예요. 곱하기 델타 세타는 경도의 차이. 그 다음에 델타 파이라는 건 위도로 간격.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이 수박 껍질 조각, 요 조각의 위치에 따라서 요 부피가 단순히 이 로의 간격, 세타의 간격, 파이의 간격의 곱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값들에 의존해요. 가령 요 수박 껍질이 수박이 점점 커지면 수박의 반지름이 커지면 그럼 점점 커지겠죠. 실제 요거의 단면적이 노란색 면적이 반지름이 커지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질 거예요. 그죠? 원점에서 거리가 커지면 그 단면적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 제곱이 들어가요. 자, 뿐만 아니라 로가 똑같다 그래도 요 수박 껍질을 적도 근처에서 측정한 거랑 극지방에서 측정하면 껍질이 폭이 되게 좁아지죠. 근데 적도 근처에서 측정하면 그 껍질의 면적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클 거라고요. 점점 극지방으로 가면 그 껍질의 부피가 점점 작아져요. 이게 위도 파이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실제 파이에 어떻게 의존하느냐? 적도에서는 값이 1이고 극지방 0도나 180도에서는 값이 0이 되는 사인 함수, 여기에 사인 위도 파이에 의존해요. 구체적인 증명을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걸 dx, dy, dz 직교좌표계의 부피 요소를 로 제곱 사인 파이 이 부분이 구면좌표계로 바꿀 때 필요한 자코비안이에요. 거기다가 d로, d세타, d파이로 바꿔서 이렇게 적분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에서 로는 A. 자, 로가 A는 어떤 양수인데, 로가 A라고 하면 이건 9예요, 9. 그죠? 원점에서부터 거리, 반지름이 A인 9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라는 건 북극에서부터 측정한 각도인데, 파이 이퀄 알파. 파이가 북극에서부터 측정한 각도가 알파다라고 하면, 그럼 이건 원뿔이죠. 원뿔. 이 9와 원뿔로 둘러싸인 영역의 부피를 계산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A인 이런 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북극에서부터 측정한 각도가 알파다. 그러면 여기서 북극에서부터 측정한 각도가 알파, 이런 알파를 따라서 이런 원뿔로 잘라지겠죠. 구가 이렇게 구를 원뿔로 이렇게 잘라내서 만들어진 이 영역의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역을 구면좌표계의 변수들로 표현해 보면, 먼저 로라는 변수는 원점에서부터 0부터 최대 a까지 움직여요. 그죠? 그 다음에 세타라는 변수는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돌면 되죠. 그 다음에
위도를 북극에서부터 측정했는데 북극에서부터 측정한 각도는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세 개의 변수가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한 의존성이 없어요. 이걸 직교좌표계로 이 영역을 표현하면 그때 Z좌표는 X좌표나 Y좌표에 의존해야 되는데 의존성이 있어서 적분의 순서도 제한되고 적분도 복잡한데 얘를 구면좌표계 이렇게 바꾸니까 세 개의 변수가 서로 의존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부피 V는 적분을 반복 적분으로 바꿔 쓰면 되는데 적분하는 순서는 어떤 변수를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자코비안이 들어가 있죠. 로 제곱 사인 파이 이걸 적분해야 돼요. 적분을 순서를 D 로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타 파이 우리 구면좌표계에서 보통 쓰는 순서 로 세타 파이로 사실 어떤 순서로 상관없지만 이렇게 적분했다고 하죠. 그때 로의 범위는 0부터 A,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 그리고 파이의 범위가 얘가 0부터 알파예요. 그렇죠? 자, 여기 피적분 함수를 보면 여기 로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함수 이렇게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한 함수들이 곱으로 나타나 있네요. 자, 곱으로 나타나 있으면 이 안쪽에 제일 먼저 로우로 적분할 때 이때 사인 파이는 그냥 상수 취급해서 바깥으로 꺼내면 돼요. 그렇죠? 굳이 적분할 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인 파이를 얘를 바깥으로 꺼내고 나면 그럼 안쪽에 로우 제곱 D 로우라는 적분이 있는데 그 적분은 계산하고 나면 그냥 숫자가 되니까 다른 적분이랑 상관없이 바깥으로 꺼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각각의 변수들을 따로따로 적분을 먼저 해서 곱해준 걸로 바꿀 수 있는데 먼저 로에 대한 적분은 피적분 함수가 로 제곱인데 0부터 A까지 적분해야 돼요. 적분해주고 그 다음 세타에 대한 적분은 여기 세타는 상관없죠. 세타가 없죠. 그러니까 세타 적분 바깥으로 다 꺼내서 상수 취급해서 꺼내면 결국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 적분해주면 돼요. 마지막 파이는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때 피적분 함수, 파이에 대한 피적분 함수가 사인 파이가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다른 변수의 함수들로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분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각각 변수로 적분한 다음에 곱해주면 돼요. 첫 번째는 이건 3분의 로 3승이니까 0부터 A까지 적분을 해보면 그러면 3분의 A 3승이 되겠어요. 그 다음 세타 적분은 1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2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사인 파이를 적분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될 거고 거기에 알파와 0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런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요 영역의 부피를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